남편의 핸드폰 화면. 거기에는 우리 딸 담임 선생님과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생각나요? 나도.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지유 엄마는 눈치 못 챘죠? 응, 아직은. 아직은. 그 두 글자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매일 아침 선생님 너무 좋아요. 라며 웃던 우리 딸. 그 선생님은 남편의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 3월 초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5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새 유치원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한 달. 낯선 동네, 낯선 유치원.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알록달록한 교실을 보는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장미반 담임 김민서 선생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아니, 완벽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금세 긴장을 풀었어요. 그렇게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매일 저녁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줬다는 것,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것, 친구들과 놀았다는 것.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긴 머리가 예쁘다며 자신도 그렇게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는 이제 유치원 가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둘러 준비하며 빨리 가자고 제 손을 끌었죠. 엄마로서 이보다 더 안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도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유치원을 잘 선택한 것 같다고. 저녁 식탁에서 나눈 그 평범한 대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그 입 밖에 낸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전혀 다른 의미를. 4월 중순. 봄은 점점 깊어갔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도 그 봄날처럼 평화로웠죠. 남편은 매일 출퇴근을 했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고 아이는 유치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될 줄도 모른 채.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회식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부탁이었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회식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8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 풍경.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선생님과 아빠가 친구라고. 선생님이 아빠를 보고 반갑다고 했다고. 오랜만이라고 인사했다고. 오랜만.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이라는 건 예전에 알던 사이라는 뜻. 예전에 가깝게 지냈다는 뜻.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제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과 아는 사이냐고. 남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학 동아리 후배라고. 거의 말도 안 했던 사이인데 오늘 우연히 보고 인사한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대학 얘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 몇 명 빼고는 연락도 잘 안 하고요. 그런 남편이 거의 말도 안 했다는 그 후배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 말로는 서로 반갑게 인사했다던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남편. 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대학 동아리 후배. 우연히 만난 인사. 별거 아니라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왜일까요? 남편의 말투에서 뭔가 꺼림칙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했고, 너무 자연스럽게 둘러댔고, 너무 빨리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마치 준비된 대답을 하듯이. 아니, 제가 예민한 걸까요? 회식 때문에 피곤해서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단순한 인사였을까?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정말 별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불안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토요일 오후. 저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을 때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충전이 다 된 채로 소파 틈에 끼어 있었던 거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충전기에 다시 꽂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서 오늘 날씨 좋네요. 김민서. 아이의 담임 선생님. 왜 선생님이 남편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혹시 아이에 관한 연락일까요? 하지만 내용은 날씨 얘기였습니다.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나눌 법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남편의 사생활이고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아이의 생일. 1205. 손가락이 저절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와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카톡 아이콘을 누르고 있었어요. 채팅방 목록이 떴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김민서.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저장된 게 아니었어요. 학부모 명단에 이렇게 하트를 붙여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채팅방을 눌렀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세상이 무너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어제 날짜의 대화들. 잠깐이라도 봐서 좋았다는 메시지. 나도 그렇다는 남편의 답장. 그리고 조만간 둘이서 따로 보자는 제안. 시간 되는 날 알려달라는 남편의 답변. 이건 뭘까요? 이건 대체 무슨 대화일까요?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면, 단순히 인사만 나눈 사이라면 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저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대화 내용을 봐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며칠 전의 대화들을. 회의 때문에 못 만난다는 남편의 메시지. 내일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답장. 그리고 생각난다는 메시지. 하트와 함께. 나도 그렇다는 남편의 답장.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대화. 지유 엄마는 눈치 못 챘죠? 응, 아직은.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대화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이라는 말.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계속하고 있었다는 의미.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평범한 토요일 오후. 아이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잠깐 나갔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서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떨어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 밝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 평온한 목소리. 남편이 거실에 들어서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디 아프냐고 왜 거기 앉아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말해달라고. 남편이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핸드폰으로 향했고 화면에는 여전히 그 대화가 켜져 있었습니다. 김민서와의 채팅창. 그 모든 증거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핸드폰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김민서와의 채팅창이 선명하게.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남편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다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우리가 이사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새 유치원에 들어가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김민서가 아이의 담임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그 유치원에 지원했다고. 우리가 이사 온다는 것을 알고서. 제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 딸을 이용한 건가요? 아이를 통해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간 건가요? 남편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이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냐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 어떻게 만났냐고.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졸업 후 연락이 끊겼는데 작년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고. 반가워서 커피를 마셨고 그게 시작이었다고. 자꾸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술 한잔 하자고.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렇게 계속 만났다고. 나와 아이가 있는데도.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랑하냐고.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떠냐고. 남편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남편이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나가달라고. 찜질방이든 어디든 가서 자고 오라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나갔습니다.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낮잠에서 깬 아이가 나왔어요.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고. 아이는 우리가 싸웠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울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이가 제 얼굴 앞에서 후 불어줬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길, 순수한 마음.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당황하며 왜 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아이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팔로 제 목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체온, 순수한 사랑.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를 위해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민서와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담임이자 남편의 여자인 그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지만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죠. 아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예쁘게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치원에 잠깐 다녀올 거라고. 유치원까지는 10분 거리. 주말이라 한산한 도로를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끝내야 할까?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할까?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히 상담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장 선생님은 김민서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김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30분 후에 유치원으로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배려로 우리는 상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민서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겠다고 말했어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들켰다는 연락을.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전부 다 죄송하다고. 저를 배신한 것도 아이를 이용한 것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용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계속했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냐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서라고.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라고. 대학 때부터 계속.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했다고. 딸도 있다고. 그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8. 저보다 5살 어린 여자. 예쁘고 똑똑하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하지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는 그런 사람. 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진심이었냐고. 김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심이었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정말로 아이를 아꼈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진심이었다면 그 아이의 아빠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유치원에 다녔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고. 그 아이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순수하게. 그런데 그녀는 그 아이의 진심을 배신한 거라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거라고. 김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퇴직서를 써야 한다고. 김민서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장 선생님께 전부 말씀드릴 거라고. 기혼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그 남자의 딸을 담당하면서도 관계를 계속했다는 것. 교사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언론에 알려지면 더 곤란할 거라고. 김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퇴직서를 쓰겠다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아이는 복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미소로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편지. 남편의 필체로 쓰인 짧은 글. 미안하다는 말. 변명할 자격이 없다는 말.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는 말. 아니, 키울 자격도 없다는 말.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겠다는 말. 저는 편지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쓴 메모를 올려놓았습니다. 단 한 줄. 당신이 깨뜨린 건 가정이 아니라 나였어요. 결혼 7년.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간. 함께 만든 가정.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단순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남편을 믿었던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사랑을 믿었던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순수했던 감정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너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 그 순수한 숨소리.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 이 아이의 행복.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무너졌지만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불행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압니다. 무너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우리 아이와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진 마음도 상처도 있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아이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